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종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과 조금 연결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8월에 중국 경제지표를 리뷰를 해드리면서 꽤 서비스업의 회복이 강했고, 이와 함께 계속 문제가 됐던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0개월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중국이 코로나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 제가 경제나 시장을 말씀드릴 때 중요했던 건 코로나보다는 부동산이었어요. 사실 연초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시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확산 위험성을 감수하되 계속해서 최대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강력하게 봉쇄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는 그냥 뒤로 두자,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다가 괜찮았다, 받았다 괜찮았다 할 거니까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는 좀 내려두고 오히려 경제 펀더멘탈과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쪽에 중국 정부가 정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이나 회복의 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부동산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그때 승부수라고 말씀드렸죠. 승부수를 던진 게 뭐였냐? 중국의 첫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의 대출 금리의 한을 낮춰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만약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 회복과 그리고 거래시장, 부동산 거래시장의 회복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하반기 들어서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또 한 번 이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월에 했던 것보다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비 그리고 전월비 동시에 하락한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최대 부동산 대출금리 한을 아예 취소하는 방침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취소했다라고 해서 금리 하한을 0으로 만들진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 회복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겠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는 주택 공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세금 같은 게 떼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월급에서 떼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그럼 많은 근로자들이 이 한 공적금 내에 자금이 모이겠죠. 그 이후에 내가 집을 구매하고자 할 때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이 공적금에서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적금의 대출금리 한도 이번에 낮춰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수와 비슷하게 첫 주택 구매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이 주택자 이상에게는 해당 정책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행을 그냥 유지하는 상태로 갈 거고요. 첫 주택 구매 대상자들 상대로만 금리 한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 수요를 늘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에도 사실 부담을 좀 줄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오늘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양도세를 내야 될 텐데 1년 안에 제가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냈던 양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기한은 2023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팔았던 부동산 가격보다 제가 1년 안에 사들이는 부동산 가격이 더 비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냈던 양도세를 전액 환급하고, 가격이 같거나 혹은 조금 낮은 가격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 비율에 맞춰서 환급해주는 방식을 지금 중국 정부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캡을 씌워놓고요. 최대한 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제 건설사들 대상으로는 손에다 직접 자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금 조달을 할 때 그 자금 사용처에 달러채 상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유기업이 보증을 해주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9월과 10월을 지나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공급 사이드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동안 위축됐던 다시 한번 수요 사이드에 대출 수요라든가 아니면 거래 시장에서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크게 보면 첫 번째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 도산을 하면서 그 전제는 중국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특히나 헝다 사태를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의 경색이 일어난 부동산 개발사들의 채권이나 그 외에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힐 거고 그러면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특히나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채, 그러니까 역외채의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길면 올해까지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우려였고요. 그런데 가장 전제가 됐던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올해 들어서 모든 게 완료가 됐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 거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3대 레드라인이라는 규제 정책을 내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다시 한번 높이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사실 이 정책 발표와 동시에 당시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버블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중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회색 코뿔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표현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3대 레드라인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 연초에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더뎌지는 게 아니라 소폭 머리를 꺾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감소하는 추세로 살짝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는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감소하는 궤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중국 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현재 부동산 버블 그 2년 동안의 과격한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꽉 눌러놨던 걸 지금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게 눌러놓으면 세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중국이 2년 동안 과격하게 디레버리징한 의미가 없겠죠. 중국 정부가 꽉 눌러놨던 걸 풀어주더라도 더 이상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규제 완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급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속도와 강도로 완만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인들의 자산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과 같이 가장 기반이 되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는 꽤 숫자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데이터는 후행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난 2년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했던 표현 방식과 이번 하반기 9월 들어서의 말하는 방식, 표현, 그리고 행동까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건 저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가 걱정되고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를 조금 보고 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은요
11월 초에 있을 글로벌 파이낸셜 리더스 포럼을 앞두고 지금 3일 호텔 격리, 3일 자가 격리 중에 호텔 격리를 없앴습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밖에 외출은 가능하지만 식당이나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충분히 10월 말 전에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11월 초에 있을 포럼에는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IB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와서 호텔 격리를 하라고 하면 사실 안 오겠죠.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호텔 격리에 자가 격리 포함하면 6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왔을 거예요. 호텔 격리는 취소됐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은행, 다른 보험사 혹은 다른 뭐 증권사 사람들과의 저녁을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 이 3일의 격리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0월 말 전에 이 포럼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지금의 규제 정책이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카오입니다. 마카오는 관광 도시인데요. 이 마카오 관광객 중에 7, 80%가 사실 중국인이에요. 중국 본토의 단체 관광객들이 와줘야만 마카오의 경제가 다시 한번, 카지노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카오가 현재 지금 11월부터 상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본토의 단체 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 본토에 있는 민간 관광객들을 이제는 마카오 역 외지역으로 밖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여행 그룹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10월 28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몰을 오픈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목표의 날짜는 10월 28일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라든가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이게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주였죠. 그 여행그룹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한 달 후 10월 28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몰을 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해남도에 여행을 와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마카오, 해남도까지 해서 본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점차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만나게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사실은 과거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없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꽉 잡아놨던 부분을 하나씩 저는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하게 특히 본토에서 변화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지역에서도 섬지역에서도 하지 않았던 조치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잡아놨는데 갑자기 본토도 확 열 수는 없겠죠. 시범 지역의 성격으로 본토 밖에서 점차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토의 그 코로나 정책 강도도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사실 저도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지난 7월에 중국의 정치국회의 리뷰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당시에 문구에 아주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코로나 확산 조짐만 보여도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봉쇄를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표현 방법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특히나 본토는 지금 시장에 쉬고 있고요.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등하고 있는 섹터,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누구냐? 항공, 마카오 카지노, 혹은 요식업, 그 다음에 여행 예약 플랫폼 등과 같은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뭐 홍콩, 마카오, 해남성과 같이 중국 본토 외지역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국경절 연휴를 끝내고 나서부터 앞으로는 이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든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든 계속해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유의미한 숫자, 회복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굉장히 저렴해져 있고요. 특히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것도 없었죠, 지금까지. 이제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리스크로 보실 거면 부동산을 본다기보다는 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정부가 사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 변화, 정책 스탠스 변화 가운데 과연 정말 숫자상으로 소비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앞으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부동산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도 자주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